이거 이제 허균 얘기 하면서 이 얘기도 절반 정도 뺏기는 못했어요. 네. 그 여기 보면 이제 이달 이제 스승에 대한 얘기 그죠? 여기 하다가 말았는데 그때 이달은 알다시피 이제 그 서자라고 그랬잖아요. 네. 서자.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얼자예요. 얼자. 서얼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래서 서자와 얼자가 다르거든요. 서자는 이제 아버지가 양반이고 엄마가 통일. 네, 그다음에 얼자는 엄마가 천리. 그러니까 기생들 보통 옛날에는 기생들한테서 네. 자식들을 많이 낳을 수밖에 없었어요. 요즘처럼 뭐 과학이 발달됐다가 아니니까 뭐 피임법에 대해서 알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기생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렇게 해서 자식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달의 아버지는 이제 벼슬아치였지만 엄마가 천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그 천자수모법이라고 해서 자식은 엄마의 신분을 따라가요. 천자수모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얼자죠. 얼자인데 허균은 그러니까 어려서 저는 허균 집안이 참 이제 그 교육적인 면에서 본다면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좋았던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도 얘기했지만 아버지 혀협이 그 서화담, 서경덕의 제자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화담은 알다시피 이제 도교 유학자이면서 동시에 또 도교 쪽에 능통했던, 정통했던 그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문에 대해서 어느 한 곳에 매몰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아버지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 형, 이제 허봉이라는 아버지가 일찍 죽었다고 했잖아요. 허봉이 어려서 이제 죽고 나서, 이제 그 형 허봉이 18살 위란 말이에요. 그럼 뭐 거의 아버지 뻘이잖아요. 옛날 허균도 이제 17살에 장가가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허균이 자식을 낳았을 때 뭐 그 나이 정도니까, 그죠? 그래서 형 허봉이 18살이랑 위에 이제 형인데, 그 뭐 아버지처럼 이제 돌봤겠죠. 근데 허봉이 송국 이달은 허봉보다도 나이가 더 많아요. 더 나이가 많은데 그 사람들은 오로지 뭐로 사귄 거예요? 그러니까 만남이라는 게 나이가 아니고 그냥 그 서로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시집고 이러면서 그 사람의 능력을 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서로 통하면 그때부터 그냥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신분의 굴레에 얽매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얼자나 뭐 서자 이러면 같이 놀고 싶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그 집안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추우지? 네. 추운 온도 좀. 그래서 뭐 어쨌든 허봉이 이달을 데리고 와서 이제 이 앞부분에서 만나는 장면에 대한 얘기였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허균도 이때 당시만 해도 아마 어렸을 텐데 이달이 불러주고 그 즉석에서 이제 지어주는 그 시를 보고 깜짝 놀라서 이제 예의를 갖추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달을 보고 무시했던 건 무엇 때문이었어요? 초라한 행세. 초라한 행세. 그러니까 왜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단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내면을 보여줬을 때 이게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고 바로 고개를 숙인단 말이에요. 아마 형에 비해서도 이달이 더 한 10년 이상 연배니까 진짜 뭐 아저씨 같은 존재였을 거 아니에요. 그때 처음 봤을 때는 모습은 또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거짓골 비슷한데 그래서 되게 우습게 봤는데 아니거든. 그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일을 갖추면서 허봉이 또 더 놀라운 거는 헌한설원과 그 누나 6살 위에 헌한설원하고 허균한테 동시에 가르침을 이제 받게 해요. 이들한테. 그러니까 헌한설원도 그 뭐 굉장히 이제 제가 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조선 최고의 천재 남녀를 통틀어서 천재를 꼽으려면 아마 하완설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정말 뛰어났던 사람인데 지난번에 왜 뭐 그 사람이 이제 안타까웠던 거는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 그죠? 뭐가 그렇게
원망스러웠다 그랬어요? 세상. 네? 화났어. 조선. 왜 하필이면 조선에서 태어났는가? 그죠? 남편. 왜 하필이면 남편 찌질이 김성립을 만났는가? 근데 얘기했어요. 찌질이 아니었어요. 그 5대 그 집안이 5대에 걸쳐 과거급제하는 집안이라고 했고, 과거급제한다는 건 가문의 영광이에요. 오늘날에 왜 서울대 의대가 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5대에 걸쳐서 계속 급제를 했고, 김성립도 헌안서른이 죽고 나서 과거급제를 해요. 헌안서른이 있을 때는 길을 못 핀 거야, 이 사람이. 그리고 네,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허균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매형한테 글을 읽혀보면은 너무 한심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 천재들이 볼 때는 너무 이렇게 좀 글이 낮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글도 뭐 이렇게 띄엄띄엄 읽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제대로 좀 낭독 못하는 것 같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김성립도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거죠. 과거 급제를 했으니까, 그죠? 다만 그 집안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못 미쳤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여자로 태어났는가? 하필이면 조선 땅인가? 하필이면 김성립이라는 남편을 만났는가? 이제 그 세 가지 때문에 이제 그건 아마 근데 헌안서른이 그런 말을 했다기보다는 후대 사람들이 지어낸 말일 거라고 생각해요. 자, 어쨌든 뭐 허균과 헌안서른의 스승이 돼서 이달이 그 둘을 이제 가르치게 되고, 또 이달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 시인 중에 한 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마지막에 제가 강의 끝날 때 이제 얘기했던 게 그 최경창과 기생 누구 얘기했었어요? 최경창 백방. 아니 최경창과 기생 기생. 기막힌 사랑 이야기. 네. 기생입니다. 아 이거 저 2주 전에 했는데 다 홍랑. 홍나 그 기막힌 사랑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기억 못해요. 근데 그 홍남과 최경창의 사랑 이야기는 너무 진짜 애절하고 절절하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고. 근데 그게 또 오늘날의 잣대로 보면 또 욕할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최경창의 나이가 그때 34이셨고 홍남의 나이가 16이셨어요. 그럼 지금으로 기준으로 보면 미성년자죠. 그죠? 지금으로 보면 그렇지만 예전에는 뭐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거를 볼 때는 우리가 옛날의 잣대로 봐야지 오늘날의 그 잣대로 들이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 문학 얘기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오늘날의 잣대를 가지고 자꾸 옛날 걸 재단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접근하시면은 얘기가 안 돼요. 그 시대는 그 시대로 봐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조금 있다가 이제 오늘도 또 기생과 얽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허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것도 미리 전제예요. 오늘날의 잣대로 들이밀지 말자는. 예. 자, 여기에 보면은 그래서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작품에 대한 감시관이 뛰어났던 허균은 순국산인전에서 이달의 시는 맑고도 새로웠고 아담하고도 고왔다. 그 가운데에 높은 경지에 오른 시는 왕유, 맹소연, 고적, 잠삼의 경제를 드나들면서 이 사람들은 전부 중국 사람들이 중국에 아주 뛰어난 분들이죠. 자, 그런 경제에 드나들면서 유서, 전기의 기풍을 잃지 않았다. 신라, 고려 때부터 당나라의 시를 배운 이들은 모두 그를 따르지 못했다. 그 말하며 이달의 시를 높이 평가했다. 그러니까 이달, 스승 이달을 얼마나 높이 평가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이건 단순히 이달이 스승이기 때문에 이런 찬사가 아니고요. 실제 이달의 시들이 정말 뛰어나죠. 실제로. 자, 그 맨 밑에 제가 하나 이제 소개를 했는데, 자, 그다음 이달은 교리를 지낸 이수함과 관기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관기는 이제 관에 소속된 기생들을 얘기해요. 자, 젊어서 읽지 않은 책이 없을 정도로 박학하고 문장에도 능했지만 신분 때문에 방랑과 좌절에 불우한 일생을 보냈다. 자, 이런 스승을 곁에서 지켜본 허균은 이달이 출중한 능력을 지녔음에도 사회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안타까웠다.
훗날 허균이 유독 서울 출신의 친구들과 가까이 지낸 것은 신분을 가리지 않는 자유로운 선택도 있겠지만 스승을 보면서 사람을 차별해서 안 된다는 점을 현실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실천 의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이 점을 되게 높이 평가해요. 허균의 이 점. 그러니까 이게 관념으로 우리가 갖는 거와 내가 행동 실천으로 나가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관념으로는 우리는 얼마든지 멋있게 살 수도 있고 좋은 세상을 꿈꿀 수 있지만 그게 막상 나의 현실이 됐을 때 그거를 같이 놓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자, 근데 허균은 그렇게 했어요. 네, 그다음 홍길동전에서 주인공 홍길동을 서자로 설정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인재를 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한 논설문인 유재론을 보면 허균이 스승 이달과 서울 친구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 유재론도 다 읽어보셨죠? 네? 유재론 안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본 것 같아요. 유재론은 짧은 논설문이에요. 다음 시간에 어차피 한 번 더 마무리할 때 하겠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짧은 논설문인데 정말 명편이에요. 한번 꼭 읽어보세요. 되게 짧아요. 금방 읽어. 읽는데 뭐 5분만 걸릴 거예요. 자, 이달이 허균을 스승으로 삼아 몇 회를 지냈는지는 알 수 없다. 자, 하지만 허균이 스승 이달에게 받은 영향은 막대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자, 당대 최고의 명문가 집안에서 태어나 일찍이 과거에 급제했고 당대 최고의 문장가로 이름을 날렸던 허균이었기에 마음만 먹었다면 권력의 정점에서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권력에 아부하지 않았다. 그렇죠. 뭐 최고의 명문가 집안인데, 그잖아요. 그 집안이 그때 얘기했지만 고려 시대 때 오늘날의 총리급 인사가 10명이 넘고 장관급 인사가 수십 명이에요. 고려 시대 와서도 총리급 인사가 대여섯 명이 그 정도 돼요. 그리고 장관급은 뭐또 수십 명이고 이렇게 명문가 집안인데 얼마든지 자기는 어때요? 주류 최정점에서 놀 수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허균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자, 벼슬을 할 때는 불우한 친구들을 곁으로 불러 자신의 독봉을 나눠 그들을 보살피게 되었다. 자, 허균의 이런 성품을 만든 것은 무엇보다 자유로웠던 집안의 분위기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스승 이달과 만남이 없었다면 어쩌면 세상에서 소외된 불우했던 인재들에 대해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달은 허균에게 자신이 나아갈 길이 어디인지를 알려준 나침반과 같은 존재였음이 분명하다. 자, 이건 제가 좋아하는 이달의 시 한 편인데 한번 시를 보세요. 제목이 불이란 이눈 스님에게라는 시예요. 자, 산이 흰 구름 속에 있어 흰 구름을 중은 쓸지 않네. 나그네가 왔기에 비로소 문 열고 보리. 골짜기마다 솔꽃 송화 가루만이 송화예요. 송화 이제 한자로 보면 송화죠. 골짜기마다 솔꽃 가루만 흩날리네. 이 시 어떠세요? 침묵하지 마시고 그 시 어떠세요? 시에 대한 뭐 느낌 같은 거 어떠세요? 그냥 자유롭게. 그냥 스님이 네. 그 자기 종교를 위해서 굉장히 정진하는 모습을 그리는 그 본인의 이제 그 친구 스님을 네. 그리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잘 모르겠지만 아니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냥 뭐 자유롭게 그 감상 얘기하시면 돼요. 아니 제가 우리 교육이 아니 잘해. 제가 그러니까 애들한테 가르칠 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문학을 외우려고 드는 건 정말 바보짓이다라는 얘기를 꼭 해요. 문학은 외우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감상이잖아요, 그죠?
그 정답이 없어요. 물론 시험 볼 때는 정답을 찾아가야 되지만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신경림 시인 수능 나왔을 때 시인한테 갖다 주고 풀어보려니까 4문제 중에 2문제밖에 못 맞추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독자의 오류예요. 그러니까 출제자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자기도 해석을 못하고 자기의 방향으로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감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편하게 감정하시면 돼요. 그게 좋은 거죠. 저는 네. 참말하게. 네. 그냥 이거 보니까 산 속에 아주 깊은 곳에서 이제 네. 있는 절에 있는 중의 모습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자연 아름다운 그 산과 구름과 거기에 묻혀 있는 중인과 네. 거기를 찾아온 한 나그네와 네. 중 자기 둘뿐인 거예요. 네. 아무것도 없고 네. 자연만 있는 네. 너무나 아름다운 이런 곳에서 살고 싶은 그런 걸 느꼈어요. 예. 아니 좋은 감상이에요. 저는 이 시를 네. 보면서 네. 사람이 쓴 게 아니고 네. 신의 눈으로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 그냥 어떤 우리는 뭐 흰 그릇은 줌을 쓰지 않니 막 이랬잖아요. 예, 예. 우리는 하나의 어떤 현상을 보고 그런 예. 걸 했는데 아 이것이 아닌 거야. 이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이렇게 한참 높은 곳에서 이렇게 바라본 어떤 그런 것이 아닐까. 예. 되게 그것도 두 분 다 좋은데 저거. 아까 우리 지은 씨 해석도 좋고 다 좋아요. 이런 해석들 이렇게 각자 다르지만 다 공감할 수 있는 해석이 이런 게 좋은 거잖아요. 네. 전 이 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달의 이 시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이 시를 좋아하는 이유는 어떤 탈속의 경지가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세속을 이렇게 벗어난 그죠? 아무것도 이제 거리낌이 없는. 그러니까 여기는 오로지 누구만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 나그네만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중이 여태까지 보여왔던 그 행위를 보면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씨 한 곳에 정진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뭔가 화두 하나를 붙잡고 면목자선을 하고 있는 도를 깨치기 위해서 뭔가 한 곳에 매진하고 있는 어떤 스님의 모습이 그려져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스님한테 뭐 자연의 현상 같은 거는 어때요? 안 보이지. 안 보이죠. 네, 안 보여요. 내가 일부러 무심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내가 뭔가에 몰두하고 매진해 있을 때 아무것에도 신경이 안 가는 거죠. 오로지 지금 그 화두에 집중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나그네가 찾아왔는데 그 나그네가 나한테 반가운 손님이야. 그죠? 그럴 때 어때 비로소 이제 내가 가부좌를 들고 일어나 보니 어느새 시간이 많이 흘렀어. 그래서 뭐 산에는 자욱히 지금 안개가 껴있고 구름을 쓰지 않는다라는 말도 너무 어떻게 너무 참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시를 읽다가 너무 시적인 표현들을 만나면 진짜 어떻게 이렇게 시적인 표현들을 쓸까 그런 면들이 놀라워져요. 뭐 우리가 정지용의 향수 같은 데서도 보면 뭐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린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야 진짜 저 사람 정말 시인이구나 이제 그런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 네. 그래서 이 나그네가 왔기에 비로소 문 열고 보니 네. 이랬을 때 결국 이 사람이 말하는 불교적인 용어로 하는 해탈의 경지로 들어간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네. 그걸 이제 우리가 하나의 논문으로 만약에 이제 내가 이 시를 해석한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해석도 참 좋은 해석 같아요. 네, 전 그런 생각이 네. 아까 확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돌을 깨쳐가지고 비로소 문을 이거 열었을 보이는 때 거예요.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지난지도 모르면서 시간이 경과하고 있었다라는 되게 좋은 해석 같아요. 네. 저는 네. 약간 시는 사실 잘 그려지지가 않거든요. 소설이나 책을 읽으면 이제 읽으면서 이제 나만의 그림을 그리기가 재미는 있는데 사실 시는 너무 어려워요. 네. 근데 저는 이
이 시 읽으면서 처음에 저는 중이 혼자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그네가 실제 나그네가 온 게 아니라 네. 그냥 이렇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몰두가 되어 있다가 공연 중에 이제 그 몰입을 한 상태에서 현실로 다시 왔다가 누군가의 기척인지는 모르겠으나 문을 열었더니 사실은 없었고 그냥 그런 흐름만 봤다라고 저는 그럴 수도 이렇게 있다. 이해를 했는데 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네. 사실 시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조금 조심스럽게 지금 저런 해석하시면 돼요? 되게 좋은 해석이잖아요. 네. 네. 각자 해석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 시는 어려워요. 시는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압축돼 있기 때문에 언어가 그래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파헤치는 건 쉬운 건 아니죠. 쉬운 건 아닌데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씩 난 나름대로 해석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에 좀 편하게들 보여요. 시대들. 근데 시를 해석하는 거에서는 사실은 정답은 없잖아요. 그럼 뭐 자기 정답은 나름대로의 예. 그거 세계에서는. 예. 문득 이게 네. 생각이 나는데 네. 이건 진짜 무아의 지경인 거.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제가 약간 무아 지경이거든요. 그런 이 시를 읽으면 그런 느낌이 와요. 그래서 제가 이 시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시를 읽으면 진짜 내가 속세에 살고 있지만 잠시나마 그 속세를 벗어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계속 네. 이분적인 걸 듣고 보니까 진짜 좋아지네요. 그쵸. 그죠? 그래서 이 성악가로만 날린다라는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에 하나 이렇게 진짜 미친 듯이 이렇게 몰두해 있고 매진해 있다가 어느 잠깐 떠오니까 제가 이제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제 어떤 경험이냐고 이제 뭐 공부를 좀 안 하다가 한번 이제 공부를 이제 해야 되겠다 해갖고 공부를 하는데 너무 이제 몰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이제 밤늦게 시작한 공부였는데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잠깐 한번 창을 딱 봤는데 해가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도 이런 경지구나 이런 그때 어떤 느낌 같은 걸 받았어요. 우리는 왜 생겨 그렇게 하지? 플로우에 빠지는 거지 앉아보기. 시간하고 뭐. 좀 그래보고 싶은데. 근데 참 시 좋죠. 이렇게 자꾸 한번 음미해 보세요. 음미해 보시면은 이제 한 번 볼 때, 두 번 볼 때 자꾸 느낌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메밀꽃 핀부렴 얘기를 했었지만 메밀꽃 핀부렴 같은 얘기도 자꾸 읽다 보면 그 조금씩 내가 안 보였던 부분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 번 읽는 거와 한 번 읽는 게 확실히 다르죠. 자, 이달 이제 스승 이달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이제 네? 이제 우리가 그 이달 얘기하면서 아까 송국살인전 얘기했는데 이달의 호가 송국이에요. 송국이고 그래서 이제 이달이 스승 이달을 위해서 이제 이 글을 소설을 하나 진 거예요. 송국살인전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슨 전 할 때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전이라는 게 보통은 이제 위인전을 우리가 많이 연상을 하잖아요. 근데 위인전 했을 때 그 위인들이 우리가 읽어보면 어때요? 전부 다 보통 사람들은 다 알 수 없는 너무 승부하고 너무 위대하고 막 이런 모습들만 보여주잖아요. 근데 실제로 과연 그랬을까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오늘날 이제 제가 이제 오늘날에 이렇게 위인들이라고 나와 있는 서점에 가면 책들을 이렇게 있는 거 보면 근데 저보다 조금 앞선 사람,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거 보면서 이 사람 위인 아닌데 제가 볼 때 이 사람 위인 아닌데 오히려 나는 진짜 별론데 이런 사람들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위인전 전이 갖고 있었던 그 허구성 같은 거 그거를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간파하고 진짜 위인다운 사람다운 사람을 써야 되겠다고 최초로 쓴 사람이 허균이에요. 이런 전의 형식을 처음이에요, 처음. 우리가 오늘날은 이 전하면 이런 유의 전, 보통 사람들,
보통 사람들의 전을 이제 계승한 사람으로 박지원이 있어요. 연암 박지원이 이런 전들을 많이 썼어요. 이덕선생전. 이덕선생전은 똥찌개 지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뭐 김희진 선전, 뭐 비농전, 뭐 이런 여러 전들이 있는데 그분이 그게 그 사람들의 전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런 보통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볼 때 이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든 면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행실의 어떤 면들을 한 특징적인 면들을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거야말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종목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그 조선사회는 유교사회고 관리들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양반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에 양반들에 대해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 또 여기 말하는 보통 사람들은 평민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천민들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런 동물들을 배워야 된다. 그걸 처음으로 쓴 사람이 허균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연암 박지원이 계승을 한 거고 현대 작가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문구의 관촌수필 한번 꼭 읽어보세요. 관촌수필 제목은 수필이지만 소설이에요. 소설인데 여기 여러 이제 관촌수필 네. 누가 지금 이문구 네. 자 이분도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은 이분 책 읽기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사투리가 예 충청도 사투리의 방언의 보고예요. 보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사전이 따로 있을 정도예요. 충청도 사투리인데 저도 충청도에서 태어났지만 이 사람 글 읽다 보면 모르는 사투리가 너무 많아요. 읽기가 조금 그런 면에서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좀 무시하면서 문맥에서 그냥 아 이런 뜻이겠구나 생각하면서 읽어가세요. 근데 읽어보면 정말 멋진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정말 멋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래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이런 생각 들죠. 연암 박지원 씨 같으신 분은 예. 이제 현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직접 만나면서 그렇죠. 예, 맞아요. 느낀 걸 쓴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뭐 연합은 이제 그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해드리지 않았나요? 왜 공부 몇 살 때부터 했다고 그랬어요? 연합 박지원 얘기 안 했어요? 잠깐 하셨는데 장가가 맞아요. 장가 가서부터 어려서 몸이 너무 약했다 그랬잖아요.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할아버지가 관찰사로 나갈 때도 어린 손자를 데리고 나가요. 그래서 노비들이랑 놀라고 시켜요. 공부하라가 아니라 네,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양반가에 도용드리려면 어린 시절부터 천자는 있잖아요. 근데 박지원은 어린 시절부터 놀아라. 그래서 장가 가서 명문가 집안이니까 장가는 잘 갔을 거라는 얘기죠. 장가 갔을 때 처갓집에서 볼 때 너무 무식하잖아요. 그래서 너 공부 좀 해라.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한 게 16살. 그래서 제가 박지원 얘기를 애들한테 가끔 해줘요. 야, 공부 늦었다고 생각할 거 없어. 박지원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16살 때 공부해서도 우뚝 썼잖아.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거 이제 이런 친구 어디 없나요라는 글인데 그 여기에 허균 이제 그리움법 권필에게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요. 자 이건 산문이에요. 산문인데 일종의 편지죠. 그렇죠? 자 형이 강화도에 계실 때에는 1년에 두어 차례 서울에 오시면 곧 저희 집에 머무르면서 술을 마시고 시를 주고받았는데 이는 인간 세상에 매우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온 가족이 서울로 이사 오시고는 열흘도 한가롭게 어울린 적이 없어서 멀리 강화도에 계시던 때보다도 못하니 도대체 무슨 까닭입니까? 못의 물결은 바야흐로 넘치고 포도나무 그늘은 한창 짙습니다. 연꽃은 벌써 붉은 꽃잎을 반쯤 토해냈고 푸른 나무는 빛이 핀 일상 속에 은은히 비칩니다.
때마침 우유수를 빚어서 젖빛처럼 하얀 술이 술동에 뚝뚝 떨어지니 얼른 오셔서 맛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람 잘 드는 마루를 혀마 쓸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뒷부분은 네? 뒷부분은 네. 예쁜 여성분이 쓴 것 같아. 만나러 갈 것 같습니다. 예? 만나러 갈 것 같아요. 차안 가려고 할것 같아. 그죠? 이것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제 그림들 허기네. 참 너무 멋져요. 그 친구를 대하는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바람 잘 드는 자, 날. 제가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마음에 담긴 친구를 기다리는 허균의 절절함, 이제 그런 게 느껴지시나요? 네, 네. 자, 첫 문단에서 시작된 가벼운 원망. 그래서 첫 문단에 보면은 약간 원망스럽게 그래서 투정 같이 이렇게 들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권필이 그 젊어서 벼슬을 그만둬요. 왜 그만두냐면 그 21살 때인가 이렇게 과거에 급제를 해요. 과거에 급제를 했는데 그 글 중에 한자 그 당시 한자니까 한 글자가 뭔가 잘못 쓰였나 봐요. 그래서 그걸 트집을 잡아갖고 장원급제를 했는데 취소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일단 실망을 많이 했을 테고, 다음에 이 권필의 스승이 누구였냐면 송광정철이에요. 이제 송광정철이었는데 그 정철이 때마침 유배를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스승의 어떤 유배, 또 자기의 어떤 그런 시련 이런 거를 그 당시에는 못 견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양에서 강화도로 옮겨요, 거처를. 그러니까 강화도로 옮겨서 거기서 10년 이상을 거기서 살게 돼요. 후학을 양성하면서.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형이 강화도에 계실 때라는 거는 이제 그때 의미고, 허균이랑 동갑내기예요. 둘 다 1569년생인데 둘 다 동갑내기고, 이 권필은 1610년 광해군 때 이제 죽임을 당해요. 자,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 자, 이렇게 이제 첫 문단에 시작된 이제 가벼운 원망인데, 다음 문단에는 마치 한국의 수철 같은 문장이지 않아요? 무대 물결이 바야흐로 멈추고 보도나무 그늘이 한참 짙습니다. 저는 이제 글을 읽을 때 뭐 아이들한테도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미지를 좀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읽어라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야지 좀 더 생생하게 머릿속에 그려지고 그려게 같거든요. 자, 연꽃은 벌써 붉은 꽃잎을 반쯤 토해내고 꽃이 피었다라는 것도 이런 식의 표현으로 그죠? 또 푸른 나무는 빛이 필 일산 속에 은은히 비칩니다. 일산이라는 건 이제 큰 우산 파라솔 같은 건데, 어쩌면 이건 약간 좀 중의적인 표현 같다고도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무가 푸른빛이 마치 이렇게 그늘을 크게 들인 모습이 마치 큰 우산과 같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런 이제 선생님 그 푸른나무 빛이 필 일산 그 빛이 나는 연못을 비친다는 거 아니고요? 예, 푸른 나무가 빛이 필 일산 속에 은은히 비친다. 일산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원래 의미는 이제 우산처럼 우산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예. 연못 연꽃 있어서 저는 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연꽃 보고 그 주변에 있는 나무가 그렇죠. 그 연못 물에 비쳐서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죠. 네. 네. 본인이 이제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위치에서 볼 때 연못이 있고 연꽃이 펴 있고 버드나무가 연못가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마치 가지를 들이운 모습이 일산처럼 이렇게 있고 그 연못가에 아마 그림자를 들이우는 그런 거일 수도 있겠죠. 자, 일단 마지막에 보면 때마침 이제 우유수를 빚어서 젖빛처럼 하얀 술이 술동에 툭툭 떨어지는 거니까 어서 와서 이제 만수를 봐라. 그 마지막 문장이 너무 멋지잖아요. 바람 잘 드는 마루를 하나 쓸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육사 시인의 청보다라는 시에도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아이야 그
하얀 식탁에 은장반을 마련해 두라는,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라는 거. 그래서 그런 문제. 그러니까 손님을 대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 은장반에다가 모시수건까지 깔아놓고 손님을 대하는. 우리가 포도 먹을 때 보면 이렇게 손에 많이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시수건에 닦아가면서 먹으라는 어떤 배려, 또 은장반이라는 거. 그래서 그 귀한 마음. 그런 마음이 이 바람 잘 드는 마음으로 한번 쓸어놓고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이런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스님 여기서 우유술이 막걸리잖아요. 그렇겠죠. 네, 막걸리를 이렇게 이쁘게 표현했는데. 예,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자, 뭐 이렇게 진짜 통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안 가겠어요?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초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너무 멋져요. 질문 잘하셨네요. 네. 친구랑. 자, 권필은 허균만큼이나 이제 강직했던 인물이에요. 그는 19살에 진사 초시에 장원하고 복시에도 장원하였으나 답안지 글자 하나가 틀렸다는 이유로 장원이 뒤바뀌는 불운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런 와중에 자신의 스승이던 송광정철이 유백길에 오르자 그는 평생 벼슬을 하지 않기로 하고 술과 시를 즐기며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자, 권필은 광해군 때 권력의 전점에 있던 간신 이의천과 강해군의 처남 유의군을 노골적으로 모면하며 자, 이들에게 미움을 삽니다. 결국 이들의 전횡을 풍자하는 국묘시를 지었다가 이들의 사주를 받은 광해군의 노여움을 사 모진 고문을 받고 죽음에 이릅니다. 자, 권필이 이처럼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자 허균은 다시는 시를 짓지 않으리라 맹세했다고 합니다. 자, 당대 최고의 시인이었던 두 사람은 평소 시를 주고받으며 우정을 나눴습니다. 자, 그러니 친구 권필의 죽음은 허균에게 종자기를 잃은 배가의 마음과 다를 바 없었을 것입니다. 자, 권필이 죽은 후 6년 후 허균 또한 이의천의 모략으로 영모죄 능력을 쓰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부당한 권력이 저항하는 성격 또한 닮아서 두 사람 모두 한 명의 관심에 죽음을 당합니다. 참으로 기구한 운명을 가진 두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국묘시가 뭐냐면요. PPT가 돼서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7월 절구의 그래서 절구는 이제 4행짜리라고 했었죠. 4구짜리의 이제 시입니다. 궁중의 벗을 청청하고 꾀꼬리 어지러이 나는데 고관들의 술에는 성중에 가득 차고 미세계 봄빛 무르익는다. 조정의 대신들 모두 다투어 태평과 안압을 경하하니 누구를 보내어 바른 말하며 포위로 쫓겨나게 하리고. 자, 뭐 얼핏 봐서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자, 그 첫 구에 보면 궁중의 벗들이 청청하고 꾀꼬리가 어지러이 날고 있어요. 그러니까 궁궐의 화려한 모습이죠. 그 일반 평민들이 사는 거리하고는 사뭇 다른 궁궐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일부에서는. 그다음 두 번째 구에 보면 고관들의 수레는 성중에 가득 차고 미세의 봄빛 무르익는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높은 양반들 벼슬아치들은 성 안에 그죠? 드나들고 있고, 그랬고 아름다운 색깔의 빛이 궁중에 이제 가득하겠죠. 뭐 거기는 얼마나 정원도 잘 가꿨겠어요. 그러니까 사시사철 이렇게 겨울을 제외하고는 뭐 꽃과 나무의 녹음 같은 게 어우러진 거죠. 아주 아름다운 궁궐의 모습이죠. 자, 여기까지는 어쨌든 뭐 궁궐의 어떤 아름다운 경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상부에 보면은 조정의 대신들 모두 다투어 태평과 안락을 경하하니 이렇게 나와요. 그럼 조정의 대신들, 자, 이 시가 광해군 때예요. 그러면 알다시피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뭐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았을 때죠. 그렇다면 어때요? 궁궐의 이런 화려함에 비해서 바깥에 있는 백성들은 삶이 처참하지 힘들지. 삶이 너무 피폐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애들이랑 수업할 때 가끔 이제 그 광해군 실록의 한 장면을 얘기해 주면 애들이 막 더럽다고 그러는데 이 광해군 실록에 실려 있는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임진왜란 당시에 그 명나라 군사들이 원병을 왔잖아요.
명나라가지고 더군다나 이제 조선의 입장에서 명나라는 상국이기도 하고 또 우리를 도와주는 원병이니까 대접을 아마 잘해야 됐겠죠. 그래서 음식 대접을 이제 엄청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나라 군사들이 먹을 때가 되면 그 주변에 조선 사람들이 그냥 벌떼처럼 모여들더라고요. 혹시나 좀 물어볼까 해가지고. 자, 근데 어느 명나라 병사 한 명이 시컷 먹고 나서 너무 이제 과하게 먹은 거야. 네, 그 다음 장면 기억나죠? 이제? 네. 토해요. 그 다음에 이제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져요. 네. 그걸 벌떼처럼 좋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토한 걸 주워 먹었다는 기록이 광해군 실록에 나와요. 정말 참 끔찍한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야, 니들은 엄마 아빠가 고기 씹다가 주문 먹냐? 전부 다 취급을 하지 안 먹는다. 엄마 아빠가 씹다가 주문 고기도 안 먹는데 그것도 남이 그죠? 먹다가 그걸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토사물인데 냄새까지도 시큼하고 얼마나 그렇겠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먹을 정도 그렇게 힘든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좀 경과한 때 이야기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당시 삶이라는 건 역시 피폐하기 이를 데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궁궐에서는 그 어떤 수레를 타고 높은 대작들은 왔다 갔다 가마 타고 다녔겠지, 그죠? 그 다음에 또 대신들이라는 사람은 전부 다 태평성대를 노래하고 임금한테. 근데 과연 태평성대인가? 아니잖아요. 그런 비참한 삶이 바깥에서 궁궐 밖에만 나가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누구를 보내고 바른 말하며 그러니까 충실이 없는 거예요. 그 직원을 할 수 있는. 그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 바른 말하며 포위를 쫓겨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포위라는 건 이제 배우시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하다가 미움을 받아서 쫓겨난다 하더라도 그런 바른 말을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를 이제 지적하는 글이거든요. 근데 이것만 단순하게 보면 이게 뭐 이렇게 쫓겨날 뭐 두드려 맞을 일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버드나무가 버들 유자예요. 그 광해군의 왕비가 유씨예요, 유씨. 그리고 그 외척인 유이첩인가가 있어요, 유이첩이. 그 사람이 자기 누나인 왕비의 이제 백을 믿고 전행을 했던 거예요. 내감미직하.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보다 못해가지고 화가 나서 이제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은유는 뭐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광해군이 이제 그 유이첩이 유이군이 그래서 자기 이제 누나한테 가서 이제 고발을 하고 또 그 왕비가 광해군을 또 수석거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 시를 진 사람이 누구냐? 결국은 불러들여가고 친구를 해요. 몸소 자기가 직접 왕궁을 능멸했다. 그래가지고 친국을 해요. 그래서 친국을 한 이후에 이제 전라도 회남으로 유배를 보내게 되거든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군장을 심하게 맞고 그다음에 이제 길을 떠나서 동대문에 이르렀는데 동대문을 나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권필을 동정하면서 술과 음식을 대접을 해요. 그래서 그날 주문 술을 다 가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죽어요. 너무 좀 비극적인 삶을 살았죠. 이게 국유시. 그리고 이제 나중에 민주반정, 이제 광해군이 쫓겨나서 민주반정이 되고 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사원부 지평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오품의 이제 벼슬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높지도 낮지도 않은 중간 그 벼슬로 추중이 돼요. 자, 그래서 권필은 되게 강직했던 인물이고, 그리고 뭐 그 당시에 그 이재, 그러니까 시 짓는 데 있어서 2명 안에 들어갈 정도로 유명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허균의 그 면모를 잘 보여주는
그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예요. 자, 내가 큰 고을을 얻었는데 여기서 큰 고을은 공주예요. 허균이 이제 공주 목사로 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공주는 당시에 이제 그 큰 고을이었어요. 백제 잠시 수도이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공주는 일반 사또보다 더 높은 목사라는 기급의 벼슬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큰 고을을 얻었는데 마침 자네가 머무는 곳 가까이 있으니 어머니를 모시고 이곳으로 오는 게 좋겠네. 자, 내 마땅히 녹궁의 절반을 벌어서 자네를 부양하겠나마 큰 그늘이 되어주지는 못할 것일세. 자네는 나와 신분이 다르다지만 취향은 같고 재주가 나의 열 갑절이나 되는데도 세상에서 버림받으니 내 경우보다도 더 심하네. 그래서 나는 자네를 생각할 때마다 숨이 막힌다. 내가 비록 운수상학자지만 이천석의 태주 녹궁이 오히려 족하니 달팽이의 침으로 스스로 적힐 수는 있다네. 자, 그대는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 사방을 떠돌아다니니 모두 우리들의 잘못일세. 자네의 얼굴을 대하면 문득 땀이 흐르고 밥을 먹어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네. 빨리 와주게. 자네가 왔다고 해서 비록 비방을 받는다고 해도 내 걱정하지 않겠네.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않겠네. 자, 이게 1608년 쓴 글인데 여기 이제 이재용이라는 친구 얘기예요. 자, 허균이 이제 1607년에 12월에 공주 목사가 이제 되자 이제 가까운 친구 이재용한테 쓴 편지인데 이재용이 그냥 각자 한번 좀 읽어보시겠어요? 거기 2번 끝까지 그냥. 네. 읽었죠? 자, 이거 보시면 무슨 생각 드세요? 자, 이재용이랑 친구 보니까 뭐 그런 생각 없어요? 그런 쪽으로 허균 그 저기 이달 예. 그 스스로 예. 걸 보는 것도 그렇고 네. 그런 그 소외되어 있는 그런 분들을 굉장히 챙기고 그런 연습을 했네요. 그러니까 아까 저 일본에서 제가 실천 의지를 가지고 네.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부모는 스승한테 받았던 그 영향이 그 이후로 계속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허균한테는 그 이런 천민들이나 또 자기보다 이렇게 한참 아래라고 흔히 이제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을 계급에 어울리지 않고 다 어울려요.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또 사명당이에요. 사명대사. 사명대사는 다들 아시잖아요. 네. 자세히 사명대사는 무려 나이가 25인 거예요. 형 허봉보다 7살이에요. 근데 형하고 친구처럼 지냈다라고 해요. 형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되게 싸가지 없는 직원 아니야? 그렇게 나이가 많은데 무슨 친구야? 오늘날 7살인데 친구라 하면 의미 없죠. 근데 그 시대는 왜 그게 오히려 허복이 더 대단했던 거예요. 왜? 신분 초월해서 승려는 당시 신분이 천민이에요. 천민이지만 거리낌 없었던 거죠. 허봉은 역시 그 삼양당한테 불교를 배운 거예요. 훗날 허균도 삼양당을 통해서 불교를 배워요. 그리고 삼양당이 죽고 나서 제자들이 허균을 찾아와서 스승님의 비문을 써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그건 당시 유학자가 불교도의 어떤 비문을 쓴다는 것 자체도 지탄받을 일이었겠죠. 그 당시에. 그렇지만 허균은 기꺼이 그 비문을 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명당 같은 분들, 또 여기 이재용 같은 친구들, 그럼 아무 뭐 신분이나 이런 거는 허균한테는 장애가 되지가 않아요. 그 사람과 마음과 뜻이 통할 수만 있다면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면이 이제 허균이 우리가 좀 다시 봐야 되는, 재평가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재용 이 친구가 되게 좀 웃기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이재용이 대신 대리과거를 쳐주는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재용이 실제로 과거를 시험 봐서 본인도 합격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발각돼갖고 취소가 되죠, 당연히. 그리고 이재용이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양반들이 옛날에 보면은 그렇게 이제 과거들을 대리 시험 보는 경우들이 가끔 있었다라고 그래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처럼 뭐 증명사진이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 호패만 가지고 가서 하는 거니까. 그죠? 얼마든지 속이려면 속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용을 통해서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을 보면서 허균은 다 알 거 아닙니까? 내가 오늘 누구 봐줬어 이런 얘기를 친구니까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뻗어서 이제 또 급제했네 치고 또 궁궐에 와서 벼슬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활보하는 걸 볼 때 허균은 무슨 마음으로 그들을 봤을까요? 어? 아이고 빙신 같은 새끼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잖아요. 저것도 양반이라고 꼴에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 허균이 볼 때 진짜 능력 있는 아까 유재룡하고도 통하는 대목들이 이렇게 능력 있는 친구들이 단지 신분이라는 굴레에 얽매여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 이런 건 국가적으로 볼 때도 손해 아닙니까? 근데 국가적으로 그거를 장려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한테서 똑똑한 사람이 많았잖아요. 경쟁자가 많잖아요. 아니 차단시켜버리는 거죠. 양반사회에서는 당연히 네. 맞죠. 여자. 양반사회는 맞지만, 근데 국가적으로 볼 때는 그게 그렇죠. 큰 폐해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제 이 허균이 또 대단했던 거는 그런 친구들을 뭐 사귐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신분에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뭐 재산이 그렇다고 뭐 많은 상태도 아닐 테고 또 이 양반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싸질러 놓은 자식들에 대해서 책임을 잘 안 져요. 자기는 잠시 즐겼지만 즐겨갖고 난 자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 책임이 아니다 하고 내팽개치는 경우가 허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서울들의 삶이라는 건 너무 힘들었죠. 자, 허균은 그 몫을 친구로서 또는 어쩌면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또 그들을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내 녹봉의 절반을 주겠다 이 정도 할증으로. 심지어는 그래서 나중에 이재용뿐만 아니라 여기도 나왔었나요? 뭐 심재영이나 다른 친구들 더 심호영이 뭐 이렇게 예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뭐 허균이 간영에 뭐 성명을 설치했다 이런 식의 비난을 받아서 그리고 이런 것도 다 그 당시 관리들한테는 또 어때요? 다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죠. 결국은 허균은 항상 벼슬을 살아도 얼마 못 살아요. 그래서 항상 탄핵을 당해요. 그 당시 유교 사회에서는 허균의 이런 행동들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쳐져요. 그렇지만 워낙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또 허균을 마냥 또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중국에서 사신이 올 때면 대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허균 말고. 항상 그래서 허균이 중국에 사신이 올 때는 대표로 나가서 이제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이제 보면 자, 예전의 가르침이 없지 자유를 얽매이고 뜨고 가라앉는 것을 다만 천상에 맡기리라. 그대들은 모름지기 그대들의 법을 지키게. 나는 나름대로 내 삶을 이루겠노라. 가까운 법들이 서로 찾아와 이루라. 아내와 자식들은 언짢은 마음을 품었건만
오히려 좋은 일이나 생기든 나는 즐겁기만 하니 200이나 도우만큼 치로서 이름을 날리게 되었으리세. 자, 문파관작이라는 두 번째 시인데, 그러니까 파면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쓴 시예요. 삼척부사. 삼척부사도 당시 삼척도 꽤 큰 고을이었어요. 그래서 큰 고을, 이제 보통 고을보다 큰 고을에는 뭐 목사 또는 부사 이런 사람들이 파견되거든요. 삼척부사로 갔을 때인데 또 이제 불교를 숭상한다라는 이유로 며칠 한 보름 만에 파직돼요. 이제 허균이 아마 그 삼척 그 이제 상소문에 보면은 그 관아에다가 그 부처님을 모시고 중의 옷을 입고 예불을 드렸다 이제 이런 그런 이유로 이제 상소하는 대목이 나와요. 자, 허균이 이제 자유로운 생각이 잘 드러나는 시인데, 자, 불교를 배척받던 조선 사회에서 관리가 불당의 관아를 만들고 예보를 올린다는 사실은 꼬투리를 잡고 싶어하는 반대파에게 좋은 먹잇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학문에 꺼리낌이 없이 없고 생각이 자유로웠던 허균은 유교라는 작은 세계로 세상 모든 것을 재단하려는 사회 풍토가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직에서 쫓겨날 때도 파면장에 왔다고 내 어찌 근심할 건가? 인생은 또한 천명에 따라 사는 것, 돌아가 붙여 섬길 꿈이나 꿀이라 하며 의연한 태도를 보입니다. 자, 예절은 유교의 질서이지만 천성은 하늘의 질서이니 인간이 만든 질서를 따르기보다는 하늘이 만든 도를 따르겠다는 허균의 생각이 호탕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그대들은 모름지기, 그대들의 법을 지키게, 나는 나름대로 내 삶을 이루겠노라는 허균의 외침이 더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자, 생각도 남을 다하는 자세도 참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친구 곁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요. 어떠세요? 3번까지 다 했구나 하니까 허균이라는 인물이 조금 느껴지시나요? 어려워. 참 본인은 참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큰 세타와 맞서서. 그러니까 항상 파직을 당해요. 항상 이제 제일 첫 번째 파직 당하는 게 이제 황해도에 이제 도사로서 그 일종의 안면호사 비슷한 관리들을 감찰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황해도 갔을 텐데 그때도 이제 허균이 또 근데 좀 기생들하고 잘 어울렸어요. 그래서 기생들을 한양에서부터 좀 데려갔더라고요. 조아라고 기생이 있었는지. 그래서 기생들이가 이제 밤에 또 파티하고 막 이렇게 즐기고 이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이제 공격이 되죠. 그러니까 이 허균은 그 참 그런 거 보면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책에다가 기생하고 있었던 이야기도 다 기록해요. 그래서 어느 날 누구와 잤다라는 얘기를 다 기록을 해요. 근데 그게 드러내놓고 사실 한다는 것 자체는 숨어 살 일이지 드러내놓고 한다는 게 당시에서는 어쨌든 그 유학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지탄받을 일이죠. 나는 나름대로 내 삶을 이루겠노라. 표리가 동한 거죠. 표리가 부동하지 않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점이 다른데 허균 네. 형제들이 네. 그러니까 허균이 그때 탄압당하는 여러 이제 탄압당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도 그런가 보네요. 그러니까 이들 형제들 허봉도 그랬다고 그래요. 상중에도 기생집에 드나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상중이라는 건 3년상이잖아요. 부모상은. 근데 과연 허균 형제만 기반에 들어있을까? 그래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남녀의 정욕이라는 게 뭐 상중이라고 해서 정욕이 없어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되게 충격적인 현대 소설 중에 그런 장면이 있어요. 상중에 장례를 치르는 그 중에 부인의 손을 잡고 호텔을 가는 이야기 있는 그런 책도 있어요. 현대 소설 중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3년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에 과연 그 절제가 되냐는 얘기예요. 그런 거에 누가 감히 돌을 던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혹은 문제는 이제 그런 걸 하고 기록을 한다는 게 이제 문제였는데 당시 사람들은 그런 게 어쨌든 겉으로는 아닌 척해야 되는 거잖아. 아닌 척해야 되는데 드러내놓고 그걸 한다는 게 당시 사람들은 이게 어쨌든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허균은 계속해서 배척을 당하고 물을 이렇게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일종의 그게 어떤 모든 다른 그 표리부동한 사람들의 고발서를 대신한 거 아닐까요? 또 다 읽고 나서 오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하고 싶은 얘기들 하시면서 같이 얘기 마무리하죠. 이게 아까 예. 그 와이프랑 자식이 있다는 것처럼 나왔는데 네. 그 와이프 입장이나 자식의 입장에서 기록된 기록이나 없나요? 아, 사실 허균이 17살에 장가를 가거든요. 네. 그리고 부인이 15살이었어요. 근데 허균이 이제 부인 얘기도 어차피 한 번만 하려고 했는데 부인이 이제 되게 현명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허균이 이제 공부할 때 되면은 같이 옆에서 같이 이제 술을 먹거나 이러면서 같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뭐 공부하다 보면 이제 졸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잠을 깨웠대요. 그 중에 한마디 참 기억에 남는 게 당신이 게으르면 공부에 게으르면 내 숙지 첩지가 늦어진다. 그러니까 단상반 이상의 부인들한테는 왕이 이제 내명부의 벼슬을 내려줘요. 그러니까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빨리 단상반이 올라가야지 나한테도 숙부인의 그런 벼슬이 첩지를 내려주는데 네가 게으르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졸고 이럴 때는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나서 피난을 가게 되잖아요. 이제 함경도로 피난을 가요. 함경도로 피난을 가는데 그때 만삭이었어요. 그리고 피난지에서 결국 애를 낳아요. 애를 낳고 바로 죽어요. 그리고 그 자식도 결국 젖을 못 먹어가지고 며칠에 죽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부인과 자식이 죽어요. 너무 일찍 임진왜란 때. 그 후로 물론 뭐 결혼도 하고 부인도 없고 했었지만 본부인에 대한 그 사랑을 못 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중에 그 자기가 이제 정삼품 벼슬을 받고 이제 부인한테 첩지가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걸 받고 부인한테 쓰는 편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면 참 눈물이 나죠. 부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죽을 때까지도 그 첫 번째 부인에 대한 거는 못 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애절한 마음을 담아서 쓴 글을 보고 절사를 마지막 한 문장 같은 게 안타깝다라는 마지막 문장에 참 애달프다 이런 문장 한마디가 딱 끝나는데 그 절제된 그 언어 속에서 너무 많은 게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래서 참 눈물. 혹시 그 네. 죽음이나 그런 게 그 허균이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게 된 건가 싶어가지고 사실 너무 캐릭터적으로는 제 남편이 그런다면 제 자식이 그런다면 가까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혹시 어떤 뭐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다고는 하나 어떤 부분이 이렇게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끔 이게 더해준 건지 그게 사실 집안의 가풍 자체가 그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도 이미 이제 유교에서만 머무른 게 아니잖아요. 화담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도교라는 그걸 받아들였고 또 형 허공을 통해 가지고 그 불교 체계로 사명당 같이 접근하면서 이제 접촉하면서 불교 세계로 접어들고
그 다음에 형 허공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거든요. 근데 형이 왜 그때 광해군의 선조의 미움을 받아서 유배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유배 갔을 때 이제 금강산 쪽에 머무를 때 허균이 결혼을 하고 나서 신혼 시절이에요. 형한테 가서 공부를 해요. 근데 허균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때 한 공부야말로 진짜 공부다. 그리고 이 공부는 유교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정말 참다운 공부를 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유학에 머무르는 공부가 아니라 정말 이제 폭넓은 그런 삶에 대한 공부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유교의 거기에만 머무르는 게 다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형에 대한 영향이 엄청 컸어요. 근데 그 집안이 다 불화했잖아요. 형도 결국은 유배지에서 끝내 못 풀려나고 형도 죽게 되고 또 누나도 또 그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사랑하는 부인 그렇게 죽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허균의 삶 자체가 사랑했던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허망하게 다 곁을 떠나가죠. 굉장히 높은 차원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허균 자체가 간직했어요. 간직해가지고 그 못 어울리는 사람들이랑 저기 여기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공주 얘기 그냥 잠깐 하나 더 하면은 자, 이제 공주 아전이 전해주는 말이에요. 네. 공주 아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주 사람 아전이 이렇게 전했다. 허균이 목사로 있을 때 관아일이 파하면 늘 섬돌에서 실을 신고 손을 뒷짐만진 채 길게 실을 묻혀줬다. 그 소리와 가락이 맑고도 힘차 마치 옥이 울리는 소리 같았다.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사람이라고 했다. 허균을 평가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허균의 평가가 아주 극과 극이거든요. 유학자들 사이에서는 괴물이고 못된 놈이고 나쁜 놈이에요. 그렇지만 그의 진목력을 아는 사람들 또는 그를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을 봤을 때 허균은 정말 뛰어났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우리 한옥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한옥. 그리고 그 섬돌 놓여 있는 그 장면. 그 위에 올라가고 뒤집어 탁 치고 실을 이렇게 지금 뽑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그 소리가 너무 맑은 거예요. 아름답고. 그죠? 그래서 그 모습이 마치 인간 세계사를 같이 하는 거죠. 신선 같은 이렇게 없어요. 자, 대단하지만 그걸 알아듣는 네? 아주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맨 마지막 여기서도 뭐 배가종잡이 같은 얘기도 썼었지만 그렇잖아요. 배가저변이라는 말도 그래서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또 허균의 간직한 성품 하나 보여주는데요. 허균이 벼슬에서 쫓겨났을 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왠지 집권자와 결탁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힐난하는 거예요. 그때는 문장이 뛰어나고 벼슬 또한 높아서 높은 관에다 넓은 띠를 띄고 나서면 깨끗이 치워진 길로 무뎌졌다. 따르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메웠었고 큰 길에서는 앞을 가는 사람을 꾸짖어 물리쳤다. 그대가 사귀는 이들도 높은 벼슬아치들이었으니 서로 찾아오고 찾아다니며 큰 일을 함께 꾸며서 하루아침에 권세를 휘어잡아 부엌이나 곳간을 가득 채울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왜 바보처럼 입을 다물고 조정에서 물러나왔으며 잘된 이가 찾아오는 법은 없고 귀상막직한 자들하고만 어울려 다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중약하고 자 허균이 하는 말을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닐세 그게 아니야. 그대의 말은 잘못된 걸세. 내 성품은 더럽고도 오뚝하여 성기고도 거칠다네. 기교도 부릴 줄 모르고 아청도 할 줄 모르지. 그래서 하나라도 마음에 맞지 않으면 잠시도 참지 못하고 남을 칭찬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말이 막히고 만다네. 권세 있는 집 대문에 발이 이르면 걸음이 갑자기 달라붙고 높은 사람에게 절하려면 몸이 마치 기둥처럼 뻣뻣해지네. 이런 모습으로 높은 이들을 만나게 되니 보는 사람마다 곧 나를 미워해서 꾸짖으려고 든다네. 뭐 일부만 제가 읽어드린 거지만 성품이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높은 벼슬 같은데 뭐
충분히 갈 수 있는 주류의 집단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성격상 그걸 못하는 거죠. 스스로 걷어차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런 사람들이랑 비위를 맞춰가면서 대화를 섞는 게 차라리 마음 통하는 이런, 그죠? 밑에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음 통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놀겠다. 이런 얘기죠. 참 대단하죠. 허균의 입장에서는 자기네 이제 그 신분 그게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부조리를 너무 많이 잘 알겠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허균 집안이 왜 아버지 때도 천백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집안 자체가 재물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의 가치라고 할까? 어떻게 사는 게 참다운 삶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 같은 게 오히려 더 그를 지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기서 예절은 유교의 질서이지만 네. 천상 하늘의 질서이니 인간이 만든 질서를 따르기보다는 하늘이 만든 도를 따르겠다는 허균의 생각, 네. 그렇게 선생님께서 하신 건지 이거를 보면서 근데 이시조선 이때가 유교를 숨겼었잖아요. 그러니 하늘의 질서를 보려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이거를 질서를 들이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대단하죠. 하늘의 도를 따르겠다. 오늘은 앞 시간부터 너무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다가 재밌네요. 네. 허균 얘기 뭐 들을수록 재밌지 않아요? 네, 재밌어요. 네, 들을수록 참 재밌고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허균 얘기 하면서 전반기 수업을 좀 마칠 텐데 과학기생 이매창이라고 있어요. 이매창. 아주 황진이와 버금갈 정도의 글솜씨를 가진 아마 글로만 따진다면 황진이와 버금갈. 물론 이제 제가 그때 원탑은 황진이인데 근데 황진이 못지않게 글을 잘 썼던 기생이 있어요. 과학기생 매창하고와의 이야기, 그 다음에 또 허균을 이제 평가했던 당대 또 여러 평가할 만한 또 아직 우리가 못했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들어보면 또 유재롱과 호민은 꼭 읽어보세요. 정말 두 개 다 명문장이에요. 정말 명문장이고 되게 짧은 글이라 금방 읽을 수 있어요. 금방 읽을 수 있고 저는 그 유재롱 호민론은 오늘날의 우리 시대에도 딱 맞는 글이고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되는 그런 글들이 아닌가. 또 적어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되면 이런 유재롱 호민론 같은 것들을 읽었어요. 유재롱 호민론. 호민론. 네, 호민론. 호민이죠, 호민. 유재론이라는 뜻이 이제 인재를 버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호민. 아주 진짜 너무 명문장들이에요. 호민론 그런 인중을 옹호한다라는 그런 뜻인가요? 그렇죠. 그 백성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백성을 귀하게 여겨야지 나라가 존속할 것이다. 그 백성을 함께 여기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런 얘기. 오늘날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와 또 어울리는 그 당시. 그러니까 호균의 제가 이번 강의 타이틀을 호균의 개혁사상이라고 붙였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허균이 이렇게 진보적 개혁파였던가 그걸 아주 여실히 느낄 수 있는 글들이 바로 그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홍길동전도 여태까지 홍길동전 많이 아꼈네요, 그죠? 다음 시간에 홍길동전까지 이제 같이 책과 연결해가지고 바로바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 같아요.